네, 3월 2일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하우스뷰 자료 발표해 주세요. 네, 3월 리서치본부 하우스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금융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은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리서치 본부에서는 매크로팀과 저희 채권 애널리스트께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은 완만한 속도로 진행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금리 역시 최근에 이 실질금리의 상승은 적절히 통제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 하에서 최근에 이 금리 상승이 일부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성장주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지만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조정 폭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경기민감 자산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주식시장 중에서는 유럽 주식시장, 그리고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과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글로벌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가 백신 접종 속도인데요. 미국에서는 이미 인구 100명당 23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를 했고요. 특히나 2회 백신 접종을 받아서 완전히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도 7.7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백신 접종 속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이 리오프닝 기대감 관련된 테마도 역시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자산별로 뷰 변경은 최근에 하이힐드 채권에 대해서 중립 의견 하향이 있었고요. 워낙 이제 스프레드가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 국채금리 상승 폭을 상쇄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하이힐드에서는 이제 비중 중립으로 낮췄고요. 이 밖에는 기존의 의견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한국 2월 수출 자료입니다. 네, 한국 2월 수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2월 수출은 전년 대비 9.5% 증가했는데요. 조업일수가 3일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2월은 이 글로벌 데이터 센터 성장이 시작되면서 좋은 실적을 기록했었는데요. 이러한 기저를 뛰어넘고도 이번 일평균 수출은 26.4% 증가하면서 40개월 내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품목별로 보시면 지금 한국의 수출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 품목들이 선전을 지속하고 있고요. 특히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월에 이어서 2개월 연속 40%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EU 지역으로 전기차 수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석유화학인데요. 지금 국제유가가 반등하기 시작한 가운데서 포장재와 가전 등에 사용되는 이 합성수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석유화학 품목의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월 말 기준으로 미국의 백신 접종자가 거의 15% 수준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향후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 회복이 이 한국 수출의 개선세를 뒷받침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일본 주식 자료입니다. 네, 지금 일본은 이번 주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1억 원은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이고요.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 리테일링이 최근에 주가가 10만 엔을 돌파했습니다. 100주 단위로 거래가 가능한 일본 주식의 특성상 투자를 위해선 최소 100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패스트 리테일링 같은 경우에는 니케이 지수 안에서 비중이 12%로 가장 큰 기업인데 그만큼 상징적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적인 투자액은 전체의 83%가 1억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복수의 기업에 투자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억 원보다 많은 여유 자금을 보유한 투자자들만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비단 이 기업뿐만 아니라 닌텐도 같은 기업 역시도 최소 투자 금액이 7천만 원가량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이 액면 분할하거나 혹은 이제 일본 거래소가 100주 단위 거래 제도를 개편하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일본 거래소가 이런 100주 단위 거래 제도 개편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부터 사실 이 거래제도 개편을 준비해왔고 지난해 도입이 예상됐지만 현재는 지연된 상황입니다. 지난해 이외에 한국이나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활약상을 고려해보면 일본의 더딘 제도 개편은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개인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공모펀드 가입의 형태로 좀 발현됐던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라인증권과 같은 이제 인터넷 증권사들이 한 주 단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이고 거래소도 이를 위해서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서 일본 개인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시장에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좀 기추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국내 투자자들 역시도 접근성 개선이 예상되어서 일본 주식 관련 금융상품도 국내에서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채권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픽스 인컴 먼슬리 자료 발표해 주세요. 네, 이번에 나온 저희 3월 월보 자료와 지난주에 썼던 그 미국채 금리 급등 코멘트 같이 좀 녹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그 11월 연간 전망 때 말씀드렸던 게 올해 3월, 4월 정도에 미국 10년 금리가 1.5 정도를 갈 수가 있고 이게 추가 부양 정책에 대한 효과와 연준에 대한 시장의 의심이 더해지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2월 말에 이미 1.5 정도 터치를 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 8월부터 미국 금리가 사실상 상승, 추세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자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게 2월부터인데요. 그럼 금리 레벨이 문제였냐? 저희가 보고 있는 건 금리 상승의 성격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월 이후에 미국채 금리 상승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준에 대한 신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연준이 어쨌든 평균 물가 목표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물가의 오버슈팅을 용인하겠다라고 하는 연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금리가 오를 때 기대 인플레이션도 같이 오르면서 실질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즉 좋은 금리 상승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기타 자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위험 자산 랠리를 주도할 수 있었는데, 다만 2월에는 어떤 게 있냐면 유로달러 선물 시장에 반영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미국 10년 금리가 1.5를 터치했던 지난주에는 무려 다음 연도, 그러니까 내년 금리 인상까지 시장에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정부가 저렇게 돈을 써대면 연준이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도 없다, 긴축도 없다고 하지만 결국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려인 거죠. 경기 회복 초입 국면에서 연준이 다소 이른 시점에 긴축에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2월달 금리 상승의 주요 배경이었고, 이러한 연준 정책에 대한 불신이 2월 금리의 상승 성격이었다. 그래서 시장 영향을 준 건데, 여기서 3월달에 쭉 이어져서 금리가 올라갈 거냐라고 하는 질문은 실제로 연준이 긴축에 나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치환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사실은 내년도 금리 인상을 보게 된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옐런 의장이 내년에 빠르면 내년에도 완전 고용이 가능해 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인데, 저희는 코로나 직전에 미국 실업률이 3.5까지 내려갔을 때도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 없었다. 미국의 자연 실업률 3.5 언더일 거고, 그러면 2023년에도 완전 고용 달성 어렵다.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역전돼 있다. 즉 채권 시장은 단기적으로 물가는 올라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 다시 안정화될 거다에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긴축이 실제로 당겨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사실은 말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3월 달에 연준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작년 12월에도 일시적으로 장기채 매입 비중을 늘린 전례가 있습니다. 25%까지. 그래서 연준이 QE에서 장기채 매입 비중 늘릴 거다. 두 번째로는 되게 중요한 건데, 이번 달에 미국 상업은행들 SLR, 보충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해서 그 자기자본 총자산 비율을 산정할 때 국채랑 지준을 제외해줬습니다. 작년 4월에 케어스 액트 일환으로. 요거 연장해주면 다시 한번 은행들이 대규모 국채 매수자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달 미국 채권 시장은 조금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해외 채권 자료 발표해 주세요. 네, 3월 해외 채권 전략입니다. 국가별 인플레이션과 그 통화정책 금리 점검을 했고요.
2월 말에 그 급격한 미국채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인 글로벌 채권과 인플레이션 기대 뭐 이런 것들 같이 급등했다가 어제 이렇게 좀 완화된 이런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지금이 아니라 중반 또는 하반기에 백신 접종 확대되고 그다음에 이제 활성화되면서 또 바이든 정부의 재정개혁책 기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확산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완화됐지만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채 10년물 1.5% 상환한 다음에 지금 1.4%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유럽은 아마 2분기부터 3분기 이렇게 쭉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기대감 높아지면서 중반 이후에는 오히려 미국보다 유럽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흥국들은 지난해에 비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나라가 있고 하락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물가 상승하는 나라는 브라질하고 러시아 같은 나라들인데요. 특히 브라질은 기준금리 인상, 긴축 사이클로의 전환이 빨라질 걸로 예상하고 있고, 올해 4, 5, 6 중에 시작을 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물가가 하락한 나라도 있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농산물 가격, 작년보다 하락하면서 인도, 인도네시아 등등은, 또 멕시코 등등은 물가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사이클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저희들은 이제 브라질을 기반으로 시작으로 해서 이런 전반적인 금리 인상 시점들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원자재 전략 자료입니다.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시장은 S&P GSCI 기준으로 지난주도 플러스 1.47% 상승률을 더했고요. 하지만 질적으로 보자면 당초 경기 회복 기대 속에서 위험자산 선호를 반영을 했었던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세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10년물 기준으로 1.5% 상단까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오히려 우려로 전환이 됐다라고 일단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연초 이후 원자재 시장의 강세를 이끌어왔던 에너지와 산업금속 섹터도 주 중반까지는 좀 강세를 더해갔지만 주 중반 이후부터는 상승폭을 축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특히 명목금리 급등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금속 sek터에서 가장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명목금리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위험자산 선호에다가 안전자산 선호 후퇴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실질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해지기에도 사실상은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채권 전략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상보다 빨리 1.5%대로 사실상은 급등한 10년물 국채 수익률, 특히 명목금리의 상반 경직성이 이제부터는 조금 더 강화된다라고 보면 3월 둘째 주부터는 4월 말까지 기대 인플레이션 확대가 예상이 되고요. 동기간 동안 실질금리가 재차 하락하면서 원자재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최근까지 약세를 좀 지속을 해왔던 기금속 섹터에서도 인플레이션 해지 기회가 나타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단기적으로 좀 주목하실 부분은 원자재 시장에서는 석유 시장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희가 2월 8일 보고서를 통해서 석유 시장, 그런 백신 기대감이라든가 아니면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감사한 기대 때문에 이미 펀더멘탈보다는 빠른 속도로 봄으로 진입을 하긴 했지만 꽃샘 추이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주 특히 3월 4일 날 예정되어 있는 오펙 플러스 회동에서는 변동성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2019년 유가 밴드, 특히 유가 밴드 상단까지 진입하고 있는 WTI 가격 하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혼자서 나홀로 감산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 또는 지금 이미 정상화되어 있는 유가 하에서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이 감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당위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합의라고 하는 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의 합의가 필수다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그리고 1월에 이어서 이번에도 증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재정 수지 균형을 위해서 $80 정도 수준의 유가가 필요한 사우디아라비아와는 다르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안에서도 재정 균형 유가가 $43.5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추가 증산 합의라든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의 불협화음이 나타나든지 간에 이번 주는 유가 하방 변동성 자체가 확대될 수 있는 시점임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산업 기업 분석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IT 먼슬리 타픽
도현우 위원입니다. 예, IT 먼슬리 토픽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달 결과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저희가 선호를 했던 섹터 순서가 핸드셋,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토픽으로 핸드셋에 삼성 전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기 주가가 한 달 동안 한 8% 정도 하락했고요. 하이닉스가 13% 올랐고, SDI가 플랫이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플랫이었고, SDI가 마이너스 10%였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드린 순서대로는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아쉬운 결과였고요. 3월달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달은 반도체를 가장 이제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핸드셋,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이제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종목으로는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 그리고 SDI,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추천을 드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도체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반도체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하이닉스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분기에 저희가 생각하는 디램 고정거래 가격이 한 13%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시장의 전망이 한 8%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상승폭이 훨씬 커진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서버, PC, 그리고 그래픽 쪽 다 수요가 좋습니다. 서버는 2분기에 차세대 서버 휘틀리 플랫폼이 나오는데, 이거를 탑재한 서버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요. 구글이 2021년도에 카타르, 마드리드, 파리 이런 지역에 새로운 클라우드 리전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게 적게는 수조 원에서 많게는 이제 10조 원이 넘는 이제 투자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서버 수요가 그만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에서도 신인프라 정책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 증가를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알리바바가 향후 3년간 클라우드에 2천억 위안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C도 여전히 수요가 좋고요. 최근에 애플의 M1 프로세서라든지 AMD 라이젠 5000 시리즈 이런 거 탑재한 노트 PC 출하 증가 중이고, 전년 대비 PC 판매량이 한 8% 정도 증가할 거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제일 좋은 부분은 그래픽 디램 쪽이고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채굴 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지금 주로 사용되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시장에서 구할 수 없을 정도로 판매가 양호한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그래픽 디램이 탑재해서 이게 쇼티지가 상당히 좀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가격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적게는 1년, 길게는 2년까지도 올라가니까 아무리 못해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런 업황 호조가 지속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는 이제 공정 격차 축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삼성전자랑 그리고 이위권 업체들의 공정 격차가 상당히 커서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앞서기 때문에 이제 마음 놓고 치킨 게임이라든지 공급 증가 이런 거를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상황은 공정 격차가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고요. 오히려 약간 역전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1알파 나노미터 디램을 최초로 개발을 했고, 176단 디램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도 개발을 못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과거처럼 기술력 격차를 바탕에 두고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올해 쉽게 구사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가 올해 투자를 많이 못할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게 가격 상승 흐름으로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낸드 쪽에 좀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저희는 하이닉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페이지 하이닉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기존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낸드가 좋아지는 게 삼성전자가 낸드 쪽에 비중이 좀 크긴 하지만 하이닉스가 지금 낸드에서 적자가 좀 크게 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하반기 낸드가 좋아지는 거는 하이닉스에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 관련해서 3분기에 낸드 부분 흑자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램 좋아지는 거는 시장 대부분이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데, 낸드가 좋아진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이제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낸드가 하반기에 좋아지고 3분기부터 하이닉스 낸드가 흑자 전환한다라는 게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휴대폰 IT 부품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요는 지금 예상보다 좀 빠른 거로 좀 파악이 되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작년에 되게 이제 안 좋았었는데
올해 1월부터 지금 전년비 대비해서 9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글로벌 그 지역 같은 경우에도 1월, 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확대됐다는 점 감안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영향 때문에 이제 MLCC PI 소재 같은 범용 부품 쪽의 수급 불균형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이후에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감안하면 이쪽에서 계속 좀 이제 쇼티지가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무라타랑 삼성전기, TDK 같은 MLCC 업체들이 IT 하이엔드 쪽 MLCC 가격 인상을 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반영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도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이지만 예상보다 좀 출하량이 많을 거라고 기대가 돼서 관련된 이제 그 업체들이 좀 수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그 지난달에 저희가 탑픽으로 했는데 예상보다 좀 수익률이 안 좋았는데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업체들인 무라타나 이제 타이웨덴 같은 경우에는 애플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애플이 아무래도 이제 출하량이 그 작년 4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이클이어서 그런 계절성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실적에 좀 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 같이 좀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트렌드를 보면은 1분기가 4분기보다 더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지금 삼성전자나 중국 쪽 이제 비중이 높은데 이쪽이 최근에 되게 그 수요가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업체들하고는 좀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MLCC 가격이 사실 뭐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기대를 좀 안 하고 계신데 가격이 인상되는 모습이 지금 일부에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수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섹터 탑픽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배터리는 안정성 강화 요구가 저희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 잘 아시는 것처럼 핵심 수요처인 전기차에서 이제 잇따른 화재가 이제 발생을 했고 화재 원인으로 2차전지가 이제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분명 이제 2차전지 업체들은 화재 폭발 발생률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품 안정성을 이제 강화할 것이고요. 특히 2차전지 검사 공정에서 다양한 검사 장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예, 물론 단기적으로 안정성 변수는 크게 해소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성 변수는 해소될 가능성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2차전지 업체들이 이제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해서 품질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이제 3월부터 출시가 본격화되는 미니 LED TV 반응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수의 TV 업체들이 2021년 올해 전략 제품으로 미니 LED TV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네오 QLED라는 이제 미니 LED TV를 3월부터 이제 출시할 계획이고 LG전자는 이제 QNED 미니 LED라는 제품을 2분기부터 출시할 예정입니다. 미니 LED TV 출시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OLED TV 시장 확대 부담 요인으로 이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 투자자들은 미니 LED TV의 경쟁 제품을 OLED TV로 보고 있고요. TV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이제 높아서 경쟁 제품 대비해서 가격이 낮으면 수요가 이제 좋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미국 베스트바이닷컴에 올라와 있는 삼성의 네오 QLED TV와 OLED TV 가격을 비교해보면 55와 65인치는 비슷하고요. 75인치는 이제 가격이 낮습니다. 또한 삼성의 이제 네오 QLED TV의 8K는 가격이 이제 LG OLED TV보다 이제 전부 낮은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결국 미니 LED TV가 이제 가격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서 OLED TV의 수요 환경을 무작정 매력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저희 판단입니다. 이번 토픽은 저희 SFA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SFA의 투자자 인식 자체가 이제 바뀌고 있는 시간인데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이제 잘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2차전지 장비에 대한 전망은 이제 더 좋아질 수 있어서 긍정적 시각을 확대할 시기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SFA 2차전지 장비 사업을 이제 살펴보면 2016년에 7억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 이제 1,600억 원대로 이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 업체가 공급 가능한 2차전지 장비가 이제 다양하고요. 확보한 고객사가 삼성, LG, SK로 이제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서 수혜가 이제 크게 작용 중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장비의 이제 수주 비중은 작년 18%에서 올해 28%, 중장기적으로 이제 40% 가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올해는 2차 전지 반도체, 이쪽 비디스플레이 장비 수주 확대로 인해서 실적 개선 저희 전망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수주 추정치 이제 상향으로 인해서 기존 5만 원에서 5만 7천 원으로 저희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건설산업 민재연구원입니다. 예고대로 분양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 2월 4.2만 세대, 그래서 2000년 이후 이제 부동산 1, 2사에서 집계한 이후로는 최대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역시나 수도권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8개도도 최근 부동산 경기 반영해서 전체의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많을 때 이제 20에서 25% 정도 차지하는 걸 감안하면은 지금 지방 쪽 비중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대 건설사들이 전체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 되는데, 계획상으로 보면은 5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일부 편중되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할 것 같고요. 이게 대형사에서 중소형사로 확장하기보다는 대형사에 집중하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3기 신도시나 2사 공급 대책 관련해서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는 부동산 공급 대책 확대로 인해서 건설주에 미치는 영향들은 긍정적일 가능성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번 주에 4기 GTX D 노선 이후에 이제 광명 개발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요. 7만 호 정도로 3기 신도시 중에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25년에 분양하고 27년에 입주하는 건데 이게 B 노선과 연계가 될 가능성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들 결국 맞춰서 진행될 가능성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정부 대책들 좀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 안재민 위원입니다. 네, 네이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터넷 업종 탑픽하고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55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어제자로 이제 뉴 제트홀딩스가 일단은 출범을 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네이버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되고 최근에 이슈 많이 되고 있는 쿠팡 상장에 따라서 커머스 사업의 가치 상승을 감안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네이버 원래 자회사인 라인과요.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제트홀딩스, 대표적으로 이제 야후재팬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두 회사가 이제 경영통합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라인은 모바일 메신저의 1위 사업자이고요. 제트홀딩스는 조조라는 쇼핑몰도 있고, 야후재팬이라는 이제 PC 포탈을 가지고 있는 중간 지주사 형태입니다.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네이버는 이 뉴 제트홀딩스의 지분 65%를 가진 A홀딩스의 지분 50%를 가지게 되고요. 네이버 창업자이자 지금 GIO를 맡고 있는 이혜진 씨가 A홀딩스의 공동 대표가 됩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네이버가 이제 여러 가지 M&A를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제휴를 통해서 전체 파일을 키워나가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번 제트홀딩스를 포함해서 최근에 빅히트, CJ 대한통운, 스튜디오 드래곤 등 이런 M&A를 본격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 제트홀딩스는 일단 한국으로 치면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합병했다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일본 내에서 강력한 플랫폼 사업자로 독보적인 업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야후재팬이 월 유저가 6,700만 정도 되고, 라인이 한 1억 7천 정도 유저가 되기 때문에 이들의 파워는 워낙 또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제 밝힌 4가지 주력 사업은 저희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터넷 업체들이 다 주력하고 있는 사업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요. 커머스랑 그다음에 이제 지역 서비스, 그다음 핀테크, 소셜 서비스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은 커머스이고요. 커머스는 일단 일본에서는 라쿠텐이 잘하고 있는 영역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검증된 이런 서비스들을 지금 도입하겠다라고 전략 발표를 했고요. 이제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 저희로 치면 멤버십 프로그램을 이제 통합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선물하기를 라인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화를 할 텐데 야후재팬의 쇼핑 아이템도 선물하기로 보낼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라이브 커머스 같은 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네이버 입장에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일본에서 이 야후재팬에서 서비스를 하기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의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고 이 부분들이 이제 일본 시장에서도 접목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네이버의 경쟁력이자 자회사인 제트홀딩스의 경쟁력 강화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확대가 될 예정인데요. 핀테크는 기존에 제트홀딩스가 하고 있었던 페이페이가 1위 사업자이고요. 라인페이가 2위 사업자입니다. 이 두 개를 통합을 할 예정이고, 당장 올해 4월부터는 QR코드를 이제 통합을 할 거고요. 전체 유저나 멀천트 통합은 내년도 4월까지 이제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의 합병이 사실 일본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존의 제트홀딩스가 시가총액이 30조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통합을 마무리가 되면서 시가총액이 한 50조 원 정도로 올라갈 거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새롭게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는 감안해서 네이버의 기업 가치에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목표 주가는 말씀드린 대로 45만에서 55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빅히트 이어정 연구원입니다. 네, 빅히트 저희 목표 주가를 35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저희 최근에 뉴스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특히 저희 글로벌 대형 사업자들과의 협업 소식 때문에 저희 이니 때부터 말씀드렸었던 플랫폼 사업 부분에서 사업이 확장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사업 구조 고도화가 시작되는 만큼 단순한 뉴스 플로우를 통한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중장기적 성장에 주목해서 조금 더 가져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목표 주가 상향할 때는 저희가 원래 2021년 숫자를 쓰고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플랫폼 사업 확장이 완전히 본격화될 예정이고, 그리고 그 영향이 2022년부터 온기로 반영될 거라고 보았기 때문에 2022년의 플랫폼 사업 확장 효과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 산정 시점을 그대로 변경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최근에 그 뉴스들 관련해가지고 좀 간략하게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최근에 네이버, 그리고 YG, UMG와의 협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7페이지 이후부터 쭉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이런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 첫 번째로는 일단 저희 플랫폼을 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유저를 확보하고 있다. 즉 유저 확보를 통해서 플랫폼 생태계를 선점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이건 특히 저희가 YG랑 UMG랑 협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괜찮은 아티스트 IP들을 많이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서 블랙핑크를 포함한 글로벌 유력 아티스트가 위버스 입점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플랫폼 성장에 풍부한 유저 기반은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지금 빅히트가 노리고 있는 게 플랫폼 선점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페이지 11페이지에 있는 내용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지금 블랙핑크가 그럼 입점을 하면은 저희 위버스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페잉 유저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페잉 유저 수랑 온라인 콘서트 티켓 판매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1월 27일에 진행했던 블랙핑크 온라인 콘서트의 티켓 판매량은 28만 장이었고요. 트위치 같은 거 통해가지고 불법으로 이제 보신 분들만 해도 20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블랙핑크 온라인 콘서트에 대한 수요자는 약 50만 가까이 됐고, 그 중에서 페잉 유저가 약 28만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갖다 고려해서 보시면 블랙핑크가 입점을 하면은 저희가 페잉 유저가 20만에서 25만까지 추가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후에 UMG 아티스트가 추가된다면 당연히 블랙핑크보다 조금 더 유의미한 아티스트가 들어왔을 때 그 페잉 유저 수는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페잉 유저가 BTS 기준 60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블랙핑크급의 UMG 아티스트가 약 2팀만 더 들어오면
들어와 준다라고 해도 이 정도는 채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보시면 제페토, 이거는 저희 많이들 좋아하시는 메타버스 3D 아바타 하는 쪽이고, 슈퍼톤이라고 해서 저희 AI 오디오 관련된 기업도 인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향후 객단가까지 상승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단 플랫폼의 큐를 확보한 후에 P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 방향성이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생각한 만큼 잘 나왔고요. 저희가 일회성 비용이 200억 원이 있었다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해보시면은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동시에 저희 펀더멘탈이 700개 중반 정도 나올 수 있는 펀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던 분기 실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버리지 토픽 관점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한화와 세일즈포스닷컴 자료는 애널리스트 휴가 관계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비욘드 미트 종진 연구원입니다. 예, 한국 시간 금요일 오전에 비욘드 미트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푸드 서비스 부분에서의 코로나 타격이 있었지만 리테일에서 고성장 통해서 전체 매출액은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 확장을 위한 투자 비용 그리고 원오프로 인해서 영업 적자는 좀 확대되었습니다. 실적 자체보다 이제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맥도날드 그리고 연브랜드와 독점 계약 체결이고요. 그동안은 이제 일부 지역에서 한두 제품으로만 테스트 판매 시행했었는데 이제 본격 판매가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서 시행될 계획이고요. 1월에 펩시코의 합작 투자도 발표되었던 점 봤을 때 이제 글로벌 대형 프랜차이즈 그리고 이제 식품 제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성장 기대가 더욱 상승한 상황입니다. 주가 우상향 흐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에어비앤비 카바나 자료 임지영 연구원입니다. 네, 에어비앤비도 이제 금요일 이제 실적을 발표했었고, 주가는 한 12% 정도 상승을 했다가, 어제 이제 4.8%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매출은 이제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를 했고요. 조정 에비타도 손실폭을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엄격한 비용 통제 효과가 일어났고요. 순손실은 IPO 관련 비용 때문에 주식 보상 관련 비용이 반영돼서 순손실은 39억 달러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2020년도 실적 자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타격에 불가피했지만 2분기부터 북미 지역과 도메스틱과 단기 여행 수요 중심으로 해서 회복이 됐었고 2020년도 4분기는 거의 19년도 4분기 수준에 근접한 수준까지 회복이 됐었습니다. 올해 이제 1분기 그로스 부킹 밸류 자체는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는 개선되겠지만 19년 1분기보다 좀 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1분기는 계절적 비수기를 감안했을 땐 연중 가장 낮은 매출을 좀 기록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백신 보급 속도가 여행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적 가이던스는 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점진적인 여행 수요 회복을 전망하기 때문에 상저하고의 실적 흐름을 보일 거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바나 실적 짧게 말씀드리면 미국 최대 온라인 중고차 매매 플랫폼 업체이고요. 저희 NH 해외 기업 추천 종목에 들어가 있어서 실적 리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컨센서스 상회를 했고요. 에비타 이익률도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도 온라인 중고차 매매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실적 호조를 좀 기록을 했고 전반적으로 재고가 타이트한 상황에서도 올해 1월에 리테일 중고차 판매량이 한 80% YY 좀 기록을 하면서 호조를 좀 보이고 있고요. 다음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가용 재고 확보나 납기 수준 회복하는 것이 좀 실적의 핵심 변수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준비된 자료는 발표 마치겠습니다.